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 홀로 작은 배를 띄운 한 노인이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굴하지 않았고 실패했지만 다시 바다를 향했습니다. 해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는 인간의 끈기와 존엄을 이야기하는 영원한 고전입니다. 오늘 먼데이 서재에서는 푸른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이 위대한 싸움을 함께 읽어드립니다.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그는 멕시코만에서 조각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대부분은 혼자 배를 타고 나가곤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낸 지 벌써 84일째였다. 처음 40일간은 어떤 소년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한 채 40일이 지나자 소년의 부모가 아들에게 이러는 것이었다. 그 노인은 이제 확실히 불운을 만난 것이라고. 그것도 마침내 최악의 불운인 살라오가 분명하다고. 그래서 소년은 그날 이후 부모의 명령대로 다른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다. 소년이 타고 나간 배는 첫 주에 제법 큼직한 고기를 3마리나 낚았었다. 그러나 소년은 내심 노인이 날마다 빈배로 돌아와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는 게 슬펐다. 그래서 소년은 노인이 돌아올 시간이면 바닷가에 나와 기다렸다가 노인을 도와 살인 낚싯줄이며 갈고리며 작살과 돛대에 감긴 돛을 나르곤 했다. 돛은 밀가루 푸대로 군데군데 기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둘둘 말면 마치 영원한 패배자의 깃대같이 보였다. 노인의 목덜미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볼은 형편없이 야위었으며 전체적인 몰골이 너무나 초췌했다. 그 야윈 볼에는 열대지방 특유의 태양과 바다가 만들어준 양성 피부암의 흔적인 갈색 반점이 있었다. 그 반점은 얼굴 양쪽으로 해서 아래까지 쭉 번져 있었다. 손에는 큰 고기를 잡을 때 밧줄의 힘을 견디어내느라 생긴 깊은 상처가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최근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었다. 고기 없는 사막에 썩어 문드러진 흔적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생겨난 상처들이었다.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낡고 늙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바다처럼 항상 젊고 명랑한 듯 했으며 패배를 몰랐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조각배를 끌어올려 놓은 뒤 두 사람은 두구로 같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실은 할아버지하고 다시 배를 탔으면 해요. 그동안 우린 돈을 좀 벌었으니까. 노인은 소년에게 전부터 고기잡이를 가르쳐 왔었고 그래서 소년은 노인을 무척 좋아했다. 아니야.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이제 재수 있는 배를 탔으니까 그냥 거기 남아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우린 3주 동안 매일같이 큰 놈을 잡은 걸 기억하시죠? 그럼 알고 있지. 노인은 조용하게 대답했다. 네가 내 실력을 의심해서 내 곁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아버지 때문에 떠났던 거예요. 난 아직 어리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했고요. 그래, 알아.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다. 물론 그래야지. 우리 아버진 신념이 별로 깊지 못해요. 그래? 노인이 소년을 돌아보며 눈을 꿈쩍했다. 하지만 우린 신념이 있어. 안 그래? 네, 그래요. 소년은 잠시도 쉬지 않고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테라스에서 맥주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저 어구들을 집으로 나르죠. 좋지. 노인이 즐거운 투로 말했다. 우린 어부 사이인데 뭐. 그들은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노인을 보자 주변에 있던 어부들이 노인을 놀렸지만 그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았다. 다른 나이든 축들은 그 노인을 바라보며 괜스레 마음 언짢아했다. 그러나 그들은 섣불리 굴진 않았다. 단지 조류라든지 낚싯줄을 들이웠던 당신의 바다 깊이라든지 최근에 좋은 날씨에 대해 아니면 그들이 고기잡이 나갔다가 본 것들에 대해 점잖게 이야기를 할 뿐이었다. 그날 재미를 본 축들은 이미 그들이 잡은 마을린 돛새치에 가차없이 칼질을 한 뒤 2개의 널빤지에 기다랗게 눕히고 있었다. 그리고 매우 무거운 듯 그 판자를 한쪽에 2사람씩 매달려 비틀거리면서 어류 저장고로 운반해 갔다. 그곳에서 아바나 시장으로 운반해 갈 냉동 화물차를 기다리는 것이다. 상어 공장으로 그것을 가져가는데 그곳에서는 도르래와 밧줄로 상어를 달아올린 뒤 우선 간을 빼내고 지느러미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살을 소금에 절이기 위해 토막을 쳐내는 등 갑자기 바빠지는 것이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올 때면 상어 공장에서 항구 건너쪽까지 그 냄새가 풍겨왔다. 그러나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불다가 그나마 그치고 말았기 때문에 냄새도 풍기는 듯 마는 듯 했다. 마침 테라스에는 햇볕이 잘 들었고 기분도 좋았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을 불렀다.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맥주잔을 든 채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가서 내일 쓸 정어리를 좀 구해올까요? 아니야, 넌 가서 야구나 하렴. 아직은 나 혼자서도 노를 저을 수 있고 로헬리오가 어망을 던질 테니까. 하지만 전 지금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고기잡이를 할 수 없으니까 아무거나 다른 일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걸요. 벌써 맥주를 샀잖아. 그걸로 됐어.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도 이젠 어른이야. 할아버지가 저를 처음 배에 태워주셨을 땐 제가 몇 살이었죠? 아마 5살이었지. 내가 그때 꽤 힘이 센 놈을 하나 잡아 올렸는데 그 놈이 배를 산산조각 낼 뻔했지. 너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어. 생각나니? 지금 기억나는 건 그놈이 꼬리를 철썩거리고 쿵쾅거리는 통에 가로대가 부러지고 할아버지가 몽둥이로 그놈을 후려갈기던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그때 저를 젖은 낚싯줄 사리에 있는 뱃머리로 던져버리던 거며 배 전체가 흔들리듯 요동치던 일, 그리고 마치 큰 나무를 찍어 넘기듯 몽둥이로 그놈을 내려치던 소리가 났었고 이윽고 내 몸에서 들큰한 피비린내가 났던 것도 기억나요. 정말 그때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내가 이야기해 준 거냐?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나갔던 이후의 일은 무엇이나 다 기억하고 있는걸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들더니 자신만만하고 자애로운 눈으로 물끄러미 소년을 바라보았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너를 데리고 나가서 한번 모험이라도 해보겠는데. 노인의 표정이 약간 쓸쓸하게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임이 분명하고 또 너는 지금 재수 있는 배를 타고 있으니 어림없겠지. 정어리를 구해올까요? 미끼도 4개쯤은 구해올 수 있어요. 내 것은 오늘치도 아직 많이 남았다. 괴짝에 소금으로 절여뒀어. 싱싱한 걸로 4개만 가져올게요. 그렇다면 하나만 가져오너라. 노인은 말했다.
노인은 언제고 희망과 자신을 버린 적이 없었다. 이제 미풍이 일자 희망광과 함께 더욱 자신이 넘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둘만. 소년이 자꾸 고집을 부렸다. 그래, 둘만. 마침내 노인도 빙긋이 웃으며 동의했다. 설마 훔치진 않았겠지? 훔칠 수도 있었겠지만요. 그러나 소년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건 산 거예요. 고맙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노인은 워낙 단순해서 언제 자기가 겸손한 적이라도 있었던가 생각해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겸손하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진정한 자부심에 손상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조류가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내일은 재수가 있겠다. 노인이 자위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내일은 어느 쪽으로 가시려고요? 소년이 물었다. 바람이 바뀌면 돌아올 수 있을 만큼만 멀리 나갈까 한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나갔으면 좋겠구나. 저도 주인을 졸라서라도 멀리 나가도록 하겠어요. 소년이 다짐하는 투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만일 진짜 큰 놈이라도 잡게 되면 우리가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너의 주인은 아마 너무 멀리 나가는 건 싫어할걸? 그래요.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소년이 체념하듯 말했다. 그래도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은, 이를테면 주인이 못 보는 것을 불어 찾아내어 돌고래를 쫓아서 멀리 나가도록 해보겠어요. 그 사람 눈이 그렇게 나쁜가? 거의 장님이니까요. 그래? 그거 참 이상하구나.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거북잡이를 간 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거북잡이가 눈을 상하게 하거든. 하지만 할아버지는 몇 해 동안이나 모스키토 해안으로 거북이를 잡으러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할아버진 아직 눈이 좋잖아요. 나야 원래 좀 특이한 늙은이니까. 아참, 할아버지, 정말 큰 고기를 이겨낼 만큼 지금도 힘이 남아있어요? 아마 그럴 거다. 그리고 난 여러 가지 요령도 알고 있으니까. 어구를 집으로 나르죠. 소년이 말했다. 그래야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가죠. 노인과 소년은 배에서 고기 잡는 도구를 집어들었다. 노인은 어깨에 돛대를 메었고 소년은 단단히 꼰 낚싯줄이 들어있는 나무 괴짝이며 갈고리대와 창이 달린 작살 등을 날랐다. 미끼가 들어있던 통은 배의 고물 아래쪽에 몽둥이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몽둥이는 큰 고기를 배전으로 끌어올렸을 때 날뛰는 고기의 힘을 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물론 누구도 노인의 물건을 훔쳐갈 리야 없지만 돛이랑 굵은 밧줄은 이슬을 맞으면 좋지 않으니까 집으로 가지고 가는 편이 나을 것이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노인의 물건을 훔쳐가진 않는다고 믿고 있었지만 갈고리대나 작사를 배에 놔두는 것은 쓸데없이 남을 유혹에 빠뜨릴 수도 있을 거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들은 노인이 사는 판잣집으로 올라가서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우선 돛대를 벽에 기대어 놓았고 소년은 괴짝과 다른 도구들을 그 옆에 놓아두었다. 돛대의 길이는 그 판잣집의 단칸방 길이만큼이나 길었다. 판잣집은 구아노라고 하는 종려나무의 탄탄한 껍질로 만든 것이었는데 방에는 침대 하나와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가 덜렁 놓여 있었다. 그리고 땅바닥에는 수치로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구아노 잎을 겹쳐서 편편하게 만든 갈색 벽에는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 사진들은 여러 색으로 채색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아내의 유물이었다. 전엔 아내의 사진도 벽에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까닭없이 쓸쓸해져서
그것만은 구석 선반 위에 있는 깨끗한 셔츠 밑에다 넣어두었다. 뭐 좀 드실 거라도 있어요? 소년이 물었다. 누런 쌀밥 한 냄비와 생선이 있지. 너도 좀 먹을래? 아니요, 전 집에 가서 먹겠어요. 불 좀 피워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나중에 피우지. 그냥 찬 것으로 먹어도 되니까. 저 투망은 가져가도 돼요? 좋고 말고. 그러나 노인에게는 투망이 없었다. 소년은 노인이 그것을 언제 팔아버렸는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이런 꾸민 얘기들을 주고받곤 했다. 물론 누런 쌀밥도 생선도 없었다. 소년은 그것도 알고 있었다. 85이란 꽤 재수 있는 숫자야. 노인이 소년을 보며 말했다. 내가 내장을 빼고도 1000파운드가 넘는 놈을 잡아오는 것을 봤으면 좋겠지. 전 투망으로 정어리나 잡으러 가겠어요. 할아버지는 문가 쪽에 앉아 계시겠어요? 햇볕이 따뜻한데. 그래, 어제 신문이 하나 있으니까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다. 하지만 소년은 어제 신문이 있다는 것도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인지 아닌지 통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노인은 침대 아래에서 정말로 신문을 꺼내오는 것이었다. 반찬 가게에서 페리코가 이 신문을 주더구나. 노인이 소년의 표정을 살피며 설명했다. 정어리를 잡으면 바로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것하고 내 것하고 같이 얼음에 채워놓은 다음 아침에 나누어 가져요. 대신 내가 돌아오거든 야구 얘기 좀 들려주세요. 물론 양키즈 팀이 질 리가 없지. 그래도 클리블랜드의 인디어즈 팀이 걱정되는데요. 얘야, 양키즈 팀을 믿어라. 위대한 디마지오를 생각하란 말이다.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즈 팀과 클리블랜드의 인디어즈 팀 둘 다 모두 겁나는데요. 그러다가는 신시내티의 레스 팀이나 시카고의 화이트삭스 팀까지 겁내겠는걸? 어쨌든 할아버지가 잘 보시고 돌아오거든 얘기해주세요. 그렇지. 끝수가 85로 된 복권을 한 장 사는 게 어떻겠니? 내일이 바로 85번째 날이거든. 네, 그렇게 할게요.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위대한 기록인 85를 네가 찾아낼 수 있겠니? 바로 그걸로 한 장 주문하죠 뭐. 그래, 한 장만. 2불 50전이야. 그런데 돈은 누구한테서 꾸지? 그건 쉬워요. 2불 50전쯤은 언제든지 꿀 수 있어요. 아마 나도 마음만 먹으면 꿀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꾸려고 하질 않는 게 문제지. 왜냐하면 처음엔 꾸어오지만 다음엔 구걸하게 되니까. 할아버지, 우선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소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9월이란 것을 생각하셔야죠. 9월은 큰 고기가 오는 때지. 노인이 말했다. 5월에는 누구든지 어부가 될 수 있단다. 전 정어리 구하러 가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그리고 한참 후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었다. 이미 해도 진 후였다. 소년은 침대에 있던 낡은 군용 담요를 벗겨서 의자 뒤로 가 노인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늙었지만 아직도 힘찬 이상한 힘이 넘치는 두 어깨였다. 목도 아직 튼튼했으며 노인이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따라 주름살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노인의 셔츠는 하도 여러 번 기워서 그의 돛처럼 폐잔병에 헤어진 전투복 같았고 가운 조각이 햇볕에 발해 각각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해 있었다. 그래도 노인의 머리는 숨길 수 없는 백발이었으며 눈을 감고 있으니까 산사람 같지가 않았다. 신문이 무릎에 펼쳐진 채 놓여 있었지만 그 무게 때문에 저녁 미풍에도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발은 맨발이었다. 소년이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하고 소년이 말하면서 노인의 한쪽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노인은 눈을 뜨고도 먼 꿈나라에서 현실로 되돌아오느라고 한참이나 걸렸다. 이윽고 노인이 웃음을 띄었다. 그게 뭐냐? 저녁밥이에요. 소년이 말했다. 저녁은 잡수셔야죠. 하지만 난 그리 배가 고프지 않다. 그래도 드세요. 밥을 먹지 않으면 고기도 못 잡아요. 전엔 잡았었는데. 노인은 신문을 접으면서 일어났다. 그리고 담요를 개려고 했다. 담요는 그냥 두르고 계세요. 소년이 말렸다. 제가 곁에 있는 한 밥을 먹지 않곤 고기잡이도 못하시게 할 거예요. 그럼 오래 살고 몸조심해야지.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뭘 먹을 거냐? 검정콩과 쌀밥, 바나나 후이한 것과 스튜예요. 소년은 테라스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이중으로 된 양재기에 담아왔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종이로 싼 나이프와 포크, 스푼 따위 등을 꺼냈다. 이걸 누가 주든? 마틴이요. 우리 주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그 말을 한걸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까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 큰 고기를 잡으면 그 사람한테 뱃삭이라도 주어야겠다. 노인이 말했다. 이번 말고도 여러 번 음식을 주곤 했었니? 네, 맞아요. 그렇다면 뱃삭 이상의 것을 줘야겠구나. 그 사람 우리한테 퍽 친절하구나. 맥주도 2개나 줬어요. 난 깡통 맥주가 제일 좋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건 병맥주예요. 해티 맥주요. 고맙다. 노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자, 그럼 먹어볼까? 그래서 아까부터 들자고 했잖아요. 소년이 다정한 말투로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뚜껑을 열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젠 준비됐다. 노인이 말했다. 난 그저 손 씻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야. 하지만 손을 어디서 씻었지? 소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말 뜻을 생각했다. 마을에 물 깃는 곳까지 갔다 오려면 큰 거리를 2씩이나 거쳐 내려가야 했다. 아,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할아버지를 위하여 물을 길어와야 하는 건데. 그리고 비누랑 깨끗한 타월도 가져오고 난 어째 이렇게 생각이 모자랄까? 다음엔 겨울에 입을 셔츠와 자켓과 신발과 담요도 한 장 더 갖다 드려야겠다. 소년은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스튜가 아주 맛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얘기나 해주세요. 소년은 마치 자기 생각을 들키기라도 한 듯 짐짓 노인을 졸랐다. 아메리칸 리그에선 역시 내가 말한 대로 양키즈 팀이야. 노인은 유쾌하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졌는걸요?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위대한 디마지오가 다시 활약할 거니까. 그 팀에는 다른 선수들도 있는걸요? 물론이지. 그렇지만 디마지오가 나타나면 달라지지.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다른 리그라면 나는 단연 브루클린 쪽이야. 그러니 딕 시슬러의 그때 모습이며 낯익은 야구장에서 멋있게 직구를 던지던 일들이 생각난다. 정말 그런 멋진 강타는 없었어요. 내가 본 것 중에서 제일 길게 쳤을 거예요. 그게 테라스의 모습을 나타냈던 때의 일을 기억하니? 나는 그를 고기잡이에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너무 소심해서 말도 못 꺼냈어. 그래서 널 보고 말해보라고 했지만 너도 차마 말을 못했지. 알고 있어요. 그땐 참 바보 같았어요. 만약 말을 했으면 우리하고 함께 갔을지도 모를 텐데. 그랬다면 우린 평생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을 텐데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그 위대한 디마지오를 고기잡이에 한번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어. 하고 노인이 말했다.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다고들 말하던데 아마 디마지오는 한때는 우리처럼 가난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릴 이해할 거야. 위대한 시슬러의 아버지도 가난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 나이 때는 대리그에서 뛰었었죠. 내가 네 나이 때는 횡범을 타고 아프리카로 다니는 배를 탔었는데 저녁 땐 해안까지 나와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들도 봤어. 알아요. 전에도 얘기하셨어요. 그래? 그럼 아프리카 얘기를 할까? 아님 야구 얘기를 계속할까? 야구 얘기요. 소년이 재빨리 말했다. 위대한 존 제이 맥글로우에 대해 얘기를 해주세요. 소년은 제이를 호타라고 했다. 예전엔 그도 이따금 이 테라스에 나타나곤 했었지. 그렇지만 성질이 사납고 말투가 거칠어서 한번 술에 취하면 다루기가 힘들었어. 그는 야구 이외에도 경마에 관심이 많았었지. 늘 호주머니 속에 말 일람표가 들어있었고 전화를 할 때조차 말 이름을 댔거든. 그는 훌륭한 매니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가 최고래요. 소년이 단호한 어투로 말했다. 그가 주로 여기에 나타났었으니까 그렇지.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만일 듀로처가 매년 잊지 않고 이곳에 나타났었다면 네 아버진 듀로처가 제일 훌륭한 매니저라고 말했을 게다. 그럼 진짜 누가 제일 훌륭한 매니저예요? 뮤크예요? 아니면 마이크 곤잘레요? 아마 둘 다 비슷비슷하겠지. 그리고 가장 훌륭한 어부는 바로 할아버지예요. 아니야, 나보다 더 훌륭한 어부들도 있는걸. 천만에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그 중에는 괜찮은 어부들이나 훌륭한 어부들도 덜어 있겠죠. 하지만 역시 할아버지가 최고라는 건 사실이에요. 고맙다. 네 말을 들으니 무척 기쁘구나. 너무 큰 고기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한 말이 잘못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직 튼튼하시다면 그런 고기란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고 노인은 말했다. 그래도 난 여러 가지 비결을 알고 있고 각오도 단단히 되어 있어. 아침에 새로운 힘이 솟아날 수 있게 이제 잠자리에 드세요. 전 이 그릇을 테라스에 갖다 둘게요. 그럼 잘 자라. 아침엔 내가 깨우마. 할아버진 날 깨워주는 시계라니까. 그리고 나이는 내 시계이고. 노인이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늙은인 왜 그렇게 일찍 잠이 깨는지 몰라. 영원히 잠들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하루를 좀 더 길게 보내라는 걸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고 소년이 대답했다. 반대로 젊은 애들은 늦게까지 곤히 잔다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그건 나도 기억할 수 있어. 노인이 다시 다짐하듯 말했다. 제 시간에 깨우마. 난 우리 주인이 날 깨우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사람만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알겠다. 그럼 편히 주무세요, 할아버지.